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맡은 과목은 정비 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라는 과목입니다. 제가 우리 그 담당자께 이번 저녁 시간 귀한 시간인데 주민들께 무엇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느냐고 그 커리큘럼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거의 모 대학원의 정비사업 전문가 자격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용이 거의 오늘도 책을 보니까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리자의 그 라이센스를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과목은 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오는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계획 수립은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게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조합 중에서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 가장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단계에서 진행될 주민께서는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아마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완료 단계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내용도 있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구역 사업은 이제 시작이니까 이쯤 와서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이 부분, 그리고 2년 뒤에는 이 부분, 여러분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일기에서 그 강의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 서대문구청의 이 청장님의 이 계획 때문에 다른 구청이 너도 나도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서대문구청을 베껴가요. 그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계획하고 어느 분을 모셨습니까 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청장님께서 아주 여러분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1977년부터 재개발을 했으니까 지금 한 45년째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45년 동안에 딱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분쟁과 갈등이 적어진다는 거죠. 몰랐을 때, 궁금했을 때 더욱 갈등이 증폭되고, 더 알았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충분히 알려드리냐는 것은 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우리 노경래 국장님, 이런 귀한 분을 구에 모셔가지고, 지금 그 부구청장님 때문에 제가 너무 바쁜데 아주 수시로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주민 간에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25개 자치구에서 이만큼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드물다, 이런 말을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서대문 구민에게는 아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 궁금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구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아주 좋은 기회. 저는 공직생활도 했지만은 요즘도 한 25개 구청을 여기저기서 자문해주고 이렇게 할 경우 이 서대문구청의 이러한 그 어떤 과정, 커리큘럼,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타구에서도 아마 모범적으로 이걸 받아서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록 저녁 시간 힘들지만은 한번 이걸 경청하시면은 아마 좋을 겁니다. 다만 저 부분은 무슨 말이야. 공무원도 이 업무에 들어오게 되면 한 1년간 고생을 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하물며 지금 적어도 조합 활동을 한 1, 2년 하신 분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정비사업 분야에 이제 사업에 참여해서 조합원으로서 토지등기 소유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경우는 이해되지 않는 분이 많겠지만은 이번 커리큘럼을 전부 이수하시고 간직하셨다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선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체 이 정비계획이란 것은 제도적으로 뭐냐, 그리고 이 정비계획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어떤 절차로 결정을 하는가, 또 결정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으면은 해지할 수 있는 절차는 또 뭐가 있는가, 일몰제라고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가. 다음에 이 계획은 흔히들 행정의 고권이라 해서 행정청이 결정권을 갖지만은 주민이 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이반 제한 제도는 뭔가. 이것은 바로 주민들이 고민을 그대로 정비계획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은 뭔가.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척 딱딱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즐겁게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 들을 과정의 절차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거의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아마 강사님한테 들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 그림, 오늘 저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이 붉은색 부분으로 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조합은 어떻게 하는가, 인가 단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는가,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평가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시행은 완료 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을 한 8, 9단계로 나누어서 이번 과정에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도움될 수도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우리나라의 기성시가지, 이미 형성이 된 시가지이든 새로운 시가지이든 정비하거나 개발하거나 할 때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시행한다, 그리고 완료한다. 완료가 건물이 끝나면 완료지 왜 완료라는 절차가 필요한가? 권리가 바뀝니다. 권리가 변화이 됩니다. 법률용어로 공용환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전의 권리가 새로운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은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로 바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모두에게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완료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등기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이 계획은 행정청 소관이에요. 시나 구 또는 도나 시군구 이런 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소관이고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로 보면 시 본청 소관이고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 지정이라는 것은 안은 구가 만들고 결정은 서울시가 해주는 단계. 이 세 가지의 계획이 계획의 전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업을 출발을 못 합니다. 과거에
과거에 제가 70년도, 80년도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때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한 13만 동 정도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초도순시로 서울시로 왔는데 임자 매년 와도 왜 무허가 건물이 줄지를 않아. 나에게 아주 기억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무허가 건물 10몇만 동이란 건 작년에도 들었는데 또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시 전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조사한 한 14, 5만 동, 5, 6만 동 이렇게 많았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79년도에 그 무허가 건물을 조사한 기준으로 그 이전은 기존 무허가라고 그 이후는 신발생이라고 해가지고 분양에 차별을 뒀어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분양권을 주고 신발생은 분양권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무허가 건물인데 그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뭐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특정 건축물 정리하는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준 달성했는데 그때는 그 무허가 건물이 한 10여만 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역 정리가 되어 있거나 다세대 다가구가 있는 지역을 정비한다기보다도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에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행정청이 이 지역은 정비해야 돼. 어느 날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학재를 넘어가다가 저건 뭐지? 그때 무학재 옆에 고개 지금은 깨끗하지만 무허가 건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럼 그 정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인가. 막 이런 때에서 행정청이 주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했던 거죠. 지금은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열려 있어요. 주민들도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좀 사업하게 해주세요라고 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도 이런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은 비록 여러분이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싶어. 그러니 안을 좀 만들어줘요. 라고 해서 이제는 이 부분도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누가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결정해요. 누가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추진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자 지정이라는 양측에 수평적으로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것만 설명해서 여러분은 전체를 오늘 첫 시간이라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추진위일 때 그림이 보이는 거죠. 구역 지정하고 그 밑에 있는 거구나. 추진위구나. 추진위가 되고 나서 조합이구나. 인가를 받는다? 건축 심의한다? 그때 그 아래 부분이구나.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지금 차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 정도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디쯤 남았구나.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추진위 누가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나라 법의 주체는 주민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이 하라. 토지 등의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등이 항상 붙여 다니는 게 토지 또는 건물 그 권리를 갖는 자가 하라.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도 기반시설과 같은 설치, 도로, 공항, 철도, 하천과 같은 것은 무조건 공공이 하라고 우선적으로 뒀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하거나 조합을 설립해라.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추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바로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조합 설립을 하려니까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해서 추진위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리돼서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다음 시간에는 아마 추진위원회의 의무는 뭐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권한이 있고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인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옆에 시행자 지정이란 말이 나와요. 이 외에도 시행자 할 수 있는 자가
시장군수, 공사, SH공사나 LH공사 또는 토지 등의 기타 조합이 아닌 토지 순소유자, 예적 시행자라고 했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정비형, 우리 서대문도 도시정비형이 이건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주택정비형, 그 다음에 도시에 복합건물을 짓는 도시정비형, 도시정비형은 보통 10인,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도 또 하나 시행자 종류가 되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공사에 맡길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신탁사 같은 데를 지정개발자로 하거나 또는 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시행을 하거나 해서 시행자는 이런 종류가 함께 하거나 따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주체가 정해지면 그 주체가 무엇을 만든다?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독주택집이 있을 때 이것을 설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순수한 건축 설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다양한 이주대책들을 함께 포함한 것을 시행계획이라고 하고 그 시행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건축 심의를 받고 평가를 각종 영향평가를 받는데 이 다음 시간에 그 내용도 자세하게 우리 그 담당하는 분도 서울시의 건축직렬로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런 사람들만 다 뽑아왔어요. 나만 좀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분은 다 좋은 사람만 부구청장이 자기가 시에 근무하면서 이 사람 됐겠다 싶으면 끌어온 거예요. 네, 그 사람들 강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예 이 기회에 나도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보상계획 이 표가 3개가 나란히 있어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내가 이 내 과목 안에 넣는 게 우리나라의 개발 방법은 뭐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개발 방법 총 4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내 건물 내가 고치는 거 보통 자율주택 정비라고 하기도 하고 70년대 80년대 서울은 이걸 자력 재개발이라고 했어요. 우리 서대문에도 강에 자력 재개발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자력 재개발, 자율주택 스스로가 기반 시설은 공공에서 하고 건축은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하는 자율주택, 자력 개발. 또 하나는 모두 사버리는 거죠. 모두 수용 사용한 다음에 그곳에 공공이 보통 수용 사용을 많이 합니다. 수용 사용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빈 땅에 지어서 그쪽에서 나가신 분 중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분한테 분양을 주는 거죠.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계획 공고라는 것은 수용 사용 방식이게 되면은 이 시행인가를 시행자가 예를 들어 공사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그 시점에서 모든 권리를 매수한 다음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다시 이쪽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 하나하나 분양해 준다. 그게 수용 사용 방식. 이게 여러분 관내에도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계획이 편하고 하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무척 처음에 많이 들어가요. 보상비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꺼려합니다. 공공만이 거의 가능하죠. 예.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개발구역 전체를 하면서 조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은 강력하게 민간에게 공권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수용사용 방식이에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있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건 아주 제한적인데 이 일반 정비사업은 공권력이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내용이죠. 가운데 있는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도시개발법에 과거의 토지구역정리 사업법에 우리나라의 개발은 2가지다.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2가지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제가 마지막 한지개장을 서울시에서 한지개장을 했습니다만 영동구획정리라든가 기타 서울 중앙지역 구획정리라든가 이 모든 지역은 구획정리 방법 한지 방식으로 했어요.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이 다른 것은 수용 사용 방식은 다 나가세요 그래요. 다 삽니다. 거부하면은 토지 수용인에 올려서 수용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계세요 그래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래도 나가실 분 계세요? 여기서 안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럼 손을 들잖아요. 그분을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그분은 내보내죠. 청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 계실 거죠? 여러분 계신 분은 다 여기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종전 땅을 기준으로 환지를 해줍니다. 그게 구획정리 방식이 환지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이 전두환 씨가 오던 택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서울시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공급이 안 돼요? 공동주택 부지가 없어요. 전부 환지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집단한지 공동한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이 차츰 그때는 지을 때인데 나오죠.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 중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사업 해서 대규모 택지를 만들어서 했죠. 환지 방식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자에게 여기 계세요, 사세요. 그러면서 혹시 나가실 분 계시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느새 넘어가 버렸어요. 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나. 이것을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은 어디에서 최초로 나오냐면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과거에 재개발법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환지 방식과 수용사용 방식을 겸한 내용이에요. 환지 방식은 거의 기본적으로 토지를 주고 그 땅에 당신 집 지으세요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입체환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해 주는 경우가 조금은 있는데 바로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입체환지네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주면서 나가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서도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혼용이 됐어요. 이번 정과정을 마치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자율정비하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방법을 선택이 되면은 그때부터 임시 수용, 다른 지역에 이주를 시킨다가 매도 청구, 지작물 철거, 매도 청구가 보상이라는 말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수용 사용 못합니다. 다만 공공이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10층 정도 있는데 가운데 2, 3층에 있는 분 반대하면 그것만 가운데 딱 띄워놓고 철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집 파세요. 이게 매도 청구예요. 당신 집 파세요. 매도 청구. 이것은 조합장이 수용 사용처럼 직접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거나 중토위에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법부에다 신청을 해요. 저분 땅 내가 이런 정도 돈 줄 테니 팔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소송을 합니다. 그건 매도 청구.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절차. 그 외에는 수용, 사용 이런 거죠. 건설이 되면은 공급한다. 공급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전 고시를 해서 권리를 바꾼다. 권리를 바꾸면은 그 날짜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이 있어요. 등기는 제3자에게 표시해 주는 것. 이건 내 땅이에요. 하는 거기 표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증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청산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 과정, 아카데미 과정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빨간 부분만 오늘 간단히 설명하는데 무척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서. 네. 네. 총장님 바쁘신데 빨리 가세요. 지난번 일기 때도 총장님이 이렇게 계속 앉아서 들으셨어요. 네. 얼마나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계획만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온전한 이름이고, 약칭을 할 때, 약칭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이런 약칭 쓰세요 라고 해야만 쓰는 겁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은 계획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가 결정하는 기본계획, 그리고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여러분의 재산을 바꿔주는 관리처분계획. 이 계획이라는 용어가 도정법에서 한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오늘은 이것만 배웁니다만은 이것은 소개하지 않는 것은 이건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내용.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있을 때는 저 안을 들고 결정해달라고 막 찾아가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서울시가 합니다. 여기 900만이라고는 1000만이라고는 서울시의 주택정비는 이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정한 내용이에요. 이 방향으로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정비계획은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민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공무원이 벗어나면 징계받아요. 공무원이. 이건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른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구속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공무원을 구속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지역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고 거기에는 밀도에 관한 큰 원칙들, 용적률이나 금표라든가 세대 어떤 주택 공급의 원칙이라든가 이게 다 나온 걸 받아들여서 그 구역에 맞는 그 부가현이나 기타 어디 동별 홍제동이나 홍은동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따로 각각 수립하는 거죠. 이 정비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내용을 대략 보면은 A라는 구역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나오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을 바꿔가지고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이 지역이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될지를 주민에게 알려줘라. 이런 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의 흐름으로 봐서 계획 단계, 확정되지 않는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정하기라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비사업이 과거에 무가건물 10만 동 있을 때의 시절이 아니야. 이미 구역정리 사업이 다 끝나고 노후화되고 쇠퇴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다세대 다가구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차장도 없고 놀이터도 없는 이런 살고 있는 주택이 좀 불편한 이런 지역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니 말하자면 이 시행계획에서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서 받아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인 우리 조합 시행자는 이 정비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합이 징계받아요. 처분을 받아요. 벌칙에서 몇 년이야, 얼마 이야 이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조합 일을 보시는 분은 내가 시행계획을 손대고자 했을 때 이 지역의 정비계획은 뭘까?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 이렇게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은 재개발구역 딱 나와서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구역 나오면 이 지역은 무슨 구역인가 물어보고 그 지역이 정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열람해 보면 대충 나는 어떤 계획이 이 지역에 수립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행인가가 나면은 바로 일정 기간 30일, 60일 시간을 줘서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분양 신청 받아서 그걸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과거에는 인가하고 철거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 법은 또 그랬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관리처분 해보니까 그 사업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분양 못 받겠어요. 나 사업 안 할래요. 아이고야, 반은 철거했는데 어떡하지요? 고민 끝에 법을 바꿨어요. 관리처분 하기 전에 철거하지 마. 그러니까 조합은 관리처분이 안 됐는데 철거하게 되면 위법이에요.
그건 위법이에요. 이런 4가지 계획입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잘한 네. 자, 정비 계획이 뭘까요? 이제 앞서서 전체 재개발 정비 사업의 이 내용을 전부 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진정 이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법에서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떻게 정했을까요? 할 때 도시 기능 회복이란 말이 나오고 주거 환경의 계획적 정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은 2가지 형태의 재개발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정비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도시정비형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도심지역에서 중심지 기능을 쇠퇴했다고 할 때 도시정비형으로 정비해서 기능을 회복토록 하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것을 위한 계획들이다. 계획 손을 대는 내용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한다. 핵심적이죠. 네. 자,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의 개량 건설. 네. 여기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들어가 볼까요?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법에 보면 시설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 가장 귀에 들어온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게 국토계 뒤에 속에는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거기서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이 나와요. 도시계획 시설과 시설이 아닌 게 또 뭐가 있지? 좀 더 지금 제가 설명하면 기억해요. 조금 이따 집에 가시면 다 잊어먹습니다.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나중에 요 써놓은 거 보고 읽으면 기억 다시 나요. 국토계획법에는 기반시설 제일 위에 있어요. 기반시설.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있어요. 그 밑에 공공시설 있어요. 그 밑에 정비기반시설 이 4가지입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할게요. 기반시설이라고 한 50개 돼요. 이것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적어도 도시가 움직여지려면은 이런 시설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도로, 공항, 철도, 상하수도, 주차장 그게 한 50여 가지가 됩니다. 이 기반시설을 요소에 필요한 지역에 하세요. 라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을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설치하세요.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뒤에 다 또 나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 행정청이 내 땅에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도로 결정, 하수도 결정, 철도 결정, 공항 결정 마음대로 하지 마.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하는 얘기는 행정청이 안을 만들면은 그것을 널리 공람해서 반대가 있는지 찬성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위에 가서 이래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결정권자에게 보냅니다. 결정권자 보내면 그 결정권자인 서울로 보면 서울시장은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은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다 구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좋다고 떨어지면 그날로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날로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은 절차가 무척 복잡해요.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지 않는 한 영원이에요.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영원이에요. 변경을 하면 똑같은 절차를 경면 변경 외에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어떤 권한을 주느냐? 수용 권한을 줘버려요. 도로로 시설 결정 딱 하죠. 수용권이 바로 발동돼요. 행정청에서. 수용권이 바로 발동되죠. 그것이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꾼다. 그 50여 가지 도시계획 기반시설 중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더 공공청사 같은 것은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가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가 있어요. 왜? 10필지가 있는데 다 좋아요. 빨리 여기다가 우리 형사 하나 지어서 해주세요. 한 10평 가지고 있는 분이 나는 안 돼. 우리 선조가 물려준 땅이야. 뭐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 안 돼요. 그러면 그 땅 전체를 시설을 결정해야 수용권이 발동되는 거죠. 그런 때 결정하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란 말이 나와요. 공공시설. 그 50여 가지 중에 특별히 공익성이 높은 시설, 도로, 공항, 철도, 도로, 철도,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로 구분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조합해서 도로를 설치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조합이 내가 이건 기부 체납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공공시설은 준공이 딱 떨어지면은 행정청으로 가버려요. 소유권이. 주기 싫어도 무상기속이 이래버려요. 그게 공공시설이에요. 그게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무조건 기속돼버려요. 이렇게 주지 않아도. 그 외의 시설은 조합이 기부 체납이라는 절차를 해요. 기부하고 체납 절차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게 공공시설. 정비기반 시설은 특별히 정비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내용들로 따로 그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렇게 10여 가지를 따로 빼서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분류해서 이유는 이것을 누가 설치할 것인가? 설치하려면 누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이게 정비사업의 핵심이에요.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이것이 소위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이 나와요. 정비계획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옛날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 재개발법이었어요. 재개발법은 절차가 두 개예요.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핵심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범역을 결정하고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입니다. 정비사업구역입니다. 결정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계획을 수립합시다. 그게 정비계획 수립. 있던 절차였어요. 근데 가능한 절차를 축약하다 보니까 둘을 합했어요. 그러면 좋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분이 그냥 두 말을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역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섞어서 얘기합니다. 섞어서 함께 한다. 범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도 범역을 정한 다음에 몇 년 안에 계획 수립한다. 이런 절차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정비 수립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비사업 시행의 요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시행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런 거 없이 합시다. 해서 절차 생략해줬어요. 소규모. 그래요. 계획하지 수립하지 마세요. 바로 건축심의 받아가지고 사업하세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변질돼요.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고 모아타운에 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됐어요. 일정한 범역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정비사업하고 유사해져요. 사업이 조금 여러분이 아마 소규모 사업 강의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다소 있어요. 우리 정비사업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시행이 된다.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부령이나 서울시 지침이나 그리고 현재 법령에서 나와 있는 정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계획을 수렴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렴해서 그 주거환경,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말하자면 높이는,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계획을 하라. 이건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도시정책의 목표와 주택정책의 목표 실현에 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내가 행정적 경험을 통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정비계획,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책의 목표와 함께 주택정책의 목표를 하는데 도시정책의 목표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도시의 과밀을 막읍시다. 노후 쇠퇴하고 기능의 저하된 지역을 어떻게 한번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그 다음에 들쑥날쑥 아무데나 이렇게 개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그리고 쇠퇴해가는 그 도심 중심 지역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게 법령의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정비사업을 주택정책의 목표로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질의 개선과 양의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정비법, 재개발법이 만들어진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주택의 질의 개선이 있었어요. 주택의 질의 개선. 주택의 질의 개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질의 개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 될까? 그러다가 점점점 저밀 지역을 개발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 부가가치를 노린 거죠. 이제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지난 대주택 공급에 대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거론된 게 재개발사 완화해라. 거기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학자들은 너무 양에 치우치면, 양의 정책에 치우치면 질의 개선에서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건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용적률 250% 지역의 동네와 400%, 500%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틀려집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400%냐 500%냐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감이랑 밀도를 높여서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에 외에는 조심스럽죠. 주거 환경으로는. 좀 주거 환경은 넓은 공지, 그 다음에 넉넉한 어떤 공간들, 부대 시설들. 그런데 도심 지역에서는, 중심 지역에서는 가능하면은 좀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서 되는 정책의 선택이죠. 네, 다음 부탁합니다. 따라서 체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정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징계 먹는다고 했어요. 받으세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밑에서 수립이 돼야 돼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체계를 갖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계획들도 정비계획에 다 반영해 줘야 돼요. 주택정책이라든가 기타 재난 대응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 소위 복지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내용을 받아서 후체화시키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 사업이 되면은 수십 년을 가는 지속 가능성에 기하는 실천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정비 사업이 도시계획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걸 정리한 표예요. 예, 표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사업 이 세 개 중에서 주로 재개발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뒤에서 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철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존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사업이 현행 도정법에서는 이 세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어 정리되어 있으면 정비사업은 뭐고 재개발은 뭐지? 재개발하고 정비사업은 다른가? 아니죠. 정비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주거사업이 있구나. 우리 동네는 뭐지? 재개발이야. 재개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 국토개법에서 얘기하는 정비사업이구나. 이 세 가지 사업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어디를 태생으로 태어났느냐?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계획법의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계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올라가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하는 50여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바꾼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 주로 신시가지에서 이루어지죠. 신시가지 이루어지는 그
신도시 만들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정비사업, 오늘 배우고자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차이는 뭘까요?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차이. 그것은 집행력에 큰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 사업은 공권력을 부여해요. 민간에게도 공권력을 줘요. 당신 수용하세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수용하세요. 그럼 질문합니다. 재건축은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도시계획 사업이네요? 뒤에 표가 하나 또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끼어들어왔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끼어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재건축 사업은 안 돼. 이렇게 딱 명해놨어요. 수용은 안 돼. 재건축 사업은. 너는 매도 청구만 해. 이것을 제약 요소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관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다. 그 외에 용도구역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말하는 겁니다. 용도구역이라면 저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을 용도구역이라 하고, 용도지역지구라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구라고 하는 것은 경관지구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내 땅이 사업은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여기는 이러이런 건축만 하세요라고 하는 계획 수립하죠. 아직 우리 서울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다예요.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흔히들 과거에는 도시계획 그랬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이라 하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얘기는 우리 집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요? 라는 표현보다 우리 집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돼요? 하는 게 법령으로는 맞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냥 도시계획이 우리 집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딱 떼면은 그러니까 집을 산다. 집을 사면 두 가지 확인해야 되죠. 내 땅이 어떤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나? 그 다음에 누구 건가? 두 가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 누구 건가는 어디 가서 봐요? 그건 사법부 거예요. 그건 등기부 열람을 해야 돼요. 사법부 소관이에요. 등기소 봐야 돼요. 그 내 땅의 이용은 어떠지? 이건 행정청이에요. 일반 행정부예요. 그 행정청에 가서 토지이용 확인서를 떼면은 민원실에 가서 딱 떼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 용도 지역지구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는 제일 먼저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옆으로 따로 여기는 개발지원국이 일부 저촉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땅은 정비사업구역에 들어있습니다. 지구단위도 일부 저촉이 되네요. 이런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면 주르륵 나와요. 어떤 분이 이 땅이 세상에 요즘 평당 어떻게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어요? 여기 우리 누가 나보고 사라고 했는데 살까요?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나왔느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도로의 저촉. 이게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10만 원이라 1원도 안 되죠. 그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쫙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체계고 이것이 정비사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표로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뒤에 내용은 거의 우리 구의 구청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라 가능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많이 하고 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 그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오는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다.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쪽으로 통합이 될 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 사업이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가운데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죠. 이 세 개의 사업이 따로 놀다가
2002년도에 합해졌죠. 2002년도에 합해졌는데 제일 먼저 재개발 사업은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76년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그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62년도에 만든 도시계획법에 있었어요. 62년도에 만든 도시계획법이 71년도에 전부 개정하면서 재개발이라 하면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지금 이 도시계획법은 지금 용어로 쓴다면 뭡니까? 이 도시계획법이란 건 과거의 용어예요. 과거의 법명이에요. 지금은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 아까 앞에 말한 국토계획법의 전신인 도시계획법입니다. 그 도시계획법에 71년도에 재개발이란 말이죠. 71년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71년도에. 그게 일본에서 베껴왔어요. 궁금한 게 있죠.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최초로 62년도에 생겼어요. 45년도에 해방됐는데 우리나라가 생긴 건 45년인데 그때는 도시계획법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뭘로 도시계획을 했어요?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일본인이 만든 조선시가지계획령. 헌법을 만들 때 부칙에다가 일본인이 만든 조선시가지계획 당분간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62년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으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71년도라고 하면 이제 차츰 서울이 막 정비해 나갈 때입니다. 김현옥 시장 와서 막 요란스럽게 정비하고 올 때입니다. 재개발이 두각이 나타나니 우리도 재개발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어? 라고 이 도시계획법에 넣었다가 76년도 한참 재개발이 많이 생기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재개발법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정비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가장 역사가 깊죠. 그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는 언제부터 했느냐? 73년도부터 했어요. 제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주택계량과라는 부서인데 그때 77년도에 처음 가니까 이 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법을. 그래서 73년도에 만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때 재개발 규정이 있는데 왜 이걸로 했느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조치법에서 뭐라고 정했느냐? 재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를 전부 자치단체 줘! 그랬어요. 줘! 사업비의 3분의 1을 거기서 뺏어왔어요. 국방부 땅, 어느 땅, 몽땅 가져와요. 자치단체. 마음대로 쓰세요. 그 땅 팔아서. 그래서 무과금을 정비한 겁니다. 그 법이 임시조치법이에요. 지금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그게 조금 살아있어요. 그 법으로 했던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89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임시조치법. 제가 국토부 분들하고 국회하고 같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89년도면요. 88년 올림픽 하고 나서 재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툼이 많아요. 가옥주하고 세입자 간에 싸우고 칼부림 나고 그리고 계속 서울시청 앞에 우리는 재개발 안 할래요. 아니요, 우리는 할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네. 저건 안 돼. 저렇게 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돼. 어떻게 방법 없겠어? 그럼 법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때 두 당이 있었는데 한 당은 앞으로 재개발할 때 아파트는 민간이 못 짓게 합시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공에서만 지으세요. 주로 공사나 이거. 그 법을 하나 만들고 또 한 당은 아니야. 아예 철거를 못하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그런 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도무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법을 플러스를 딱 만들어놨어요. 두 방법을 모두 하나 법에서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 시행한 법으로 만든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공에서 해야 돼요. SH공사나 LH공사.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하거나 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흘러와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경우는 도정법에서, 순수하게 재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정비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관계 관리 사업이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 저 먼 동네에서는 차츰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수선을 합니까? 해서 집 앞 건물의 소임이 관련하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개량하려면은 단체적으로 소유자들이 몇 분의 몇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 결의를 하고 수리 결의를 하라. 이런 규정이에요, 이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사업할 수 있어라고만 했어요. 그럼 누가 해? 라고 하는 것을 주택건설 촉진법, 나중에 주택법으로 바뀐 주택법에다가 재건축 조합이라는 항목을 딱 넣습니다. 너희가 해. 그래서 집 앞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있는 건물 개량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내 집 고쳐 쓰는 거예요. 그냥 고쳐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그러다 혼란이 왔죠. 너도 나도 바람이 부니까 단독주택까지 재건축하라고 나왔어요.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 없어요.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있어요. 아주 혼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저녁에 여러분 이제 기억력이 오버되니까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사업이 합해집니다. 옛날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재개발이라는 방법으로 이 도시를 정비한 지 금년으로 딱 50년입니다. 딱 50년 됐어요. 서울시가 재개발이라는 제도로 이 기성시가지를 정비한 건 딱 50년이에요. 예. 근데 50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73년도부터 얘기가 되는데 그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 했어요, 정비를. 근데 재개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우선 더 오래, 그러니까 한 60년대로 가게 되면은요, 당시 정부는 어떻게 해야 저 한 20만 동 가까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할까 해서 계속 철거해가지고 외부로 보냅니다. 상계동, 중계동, 그 다음에 저 대개 이촌동에서 수혜지역 나는 지역은 싹 철거해서 응암동으로 보냈고, 명동 지역에 화재가 나면 싹 철거해서 상계동으로 보냈고, 그래서 계속 철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해서 보낸 그 지역에 옆에 붙어서 무허가 건물이 또 생겨요. 더 늘어나요.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공직생활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어요. 내가 연식이 꽤 됐죠. 제가 꽤 됐죠. 근데 이렇게 안 줄어, 무허가 건물이. 엄청 안타까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주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 60년대부터 계속 했어요. 계속 내보냈어요.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트럭을 쫙 동원해가지고 전부 트럭에 실어서 보냈어요. 성남으로. 가서 보면 새끼줄을 딱 이렇게 몇 평씩 해놓고 여기서 사세요. 천막을 짓든 집을 짓든.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 있다가 트럭의 방향을 서울시로 돌립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단했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그때 광주, 경기도 광주. 집단 이주했던 데예요. 지금은 꿈을 못 꿔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주시키지 마. 그 산에도 좋으니까 산에 있는 데다가 그냥 거기다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줘. 그래서 그게
금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막 짓습니다. 철부검처럼 아파트를 지어요. 골조만 해주고 조금 시간 나면은 옆에 벽돌 좀 쌓아서 들어가 살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중단됩니다. 왜요? 와우 아파트 무너졌어요. 제가 ROTC 10기입니다. 72년도에 소인간에서 전방에서 공병소대장을 했는데요. 공병소대장을 한 72년도에 소인간을 해서 전방에 갔는데 그때 있는 선배 장교들이 그 아우 아파트를 구조해 준 장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 얘기라든가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중단했어요. 아파트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68년도에 양성화란 말이에요. 68양성화. 우리 공무원들 사이 68양성화. 네, 양성화. 그 지붕에 루핑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거적들 치우고 그게 그 당시 한국 스레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스레트 올리면요, 그 맨션이에요. 맨션이에요. 그것은 양성화. 그러면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을 가옥대장에 올려줘요. 가옥대장이 있어야 등기를 해서 그날로 그 부부는 계속 없는 돈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우리 앞으로 집이 있어라고 한 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양성화 해서 그분에게 등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7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무슨 바람이 불죠? 나이 드신 분 알죠?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현지 계량이라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네. 내가 77년도에 서울시 가니까 그 현지 계량 사업을 내가 일부는 담당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막 했던 거니까. 현지 계량은 시가 세멘트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그 세멘트를 흙담을 헐고 그 세멘트를 바르고 브로크를 쌓고 위에 스레트를 얹으면 이것은 완전히 그 압구정동 아파트죠. 최고의 멋진 집이었어요. 네. 그렇게 현지 계량까지 옵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해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제가 대학원 논문에다가 위탁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탁재개발, 차관재개발이라는 논문을 내가 대학원에 논문에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쓴 논문과 책이 대한민국 유일한 과거의 정비사업의 역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AID로부터 AID 본부가 그 일본에 우리 극동지역 본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정해서 돈을 빌려와요. 빌려와서 이제 계량을 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파독광부 간호사 보내서 그 얻는 돈으로 개발하고 그 대일 청구권 자금 갖다가 개발하고 하듯이 돈이 없어서 계량은 해야 되겠는데 그 애들이 차관 빌려서 했어요. 그 차관을 주로 외국인이 와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가능한 그분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그분들이 10% 이상 철거하지 마세요. 요구해요. 10% 이상 철거하지. 철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도로 내지 마세요. 확장하지 마세요. 여기에 사는 분들이 그나마도 유지될 수 있는 집을 개량할 수 있는 데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몽땅 철거하고 뭘 짓는다? 이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인간적이었어요, 정책이. 그게 오면서. 그러니까 아우아파트 사고나 기타 광주 대단지 사고 이후에는 아주 인간적인 정책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다가 72년도에 재개발법 만들어지면 7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196개 지역을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73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77년도에 시에 딱 갔더니 그게 73년, 4, 5, 6, 7 한참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이 방법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80년 전두환 씨가 오더니 재개발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라고 해요. 저건 주민은 못 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구역 다 해제하라고 해서 반 이상 해제했어요.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만 재개발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80년, 81년까지 재개발 사업은 그냥 주민이 좀 다듬고 뭐 하는 정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어떻게 하면 재개발을 좀 갈수록 노후화되고 쇠퇴하더니 너무도 생활이 답답해요. 도시가 쇠퇴되어 가는 거, 낙후되어 가는 것, 위험한 건물에 사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행정청이. 행정청이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이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만든 게 아파트 건립 방식을 만듭니다. 82년도 만듭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뭐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조직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조합이 시행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농협의 조합은 봤어도 어떻게 도시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조합이 필요해? 근데 법에 있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본 일종재개발과 이종재개발 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일단 어느 땅에서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살면은 한 4, 50가구를 짓도록 하고 그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를 충당토록 합시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걸 안 썼어요. 73년, 그 80년도까지는. 그걸 안 썼어요. 그래서 73년도 구역 지정하고 나서 80년도까지는 계속 서울시장이 시행자인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역 정리 방식으로 아까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으로 환지를 줘서 집을 개량토록 해요. 근데 워낙 무허가 건물이 많고 그 지역 건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를 다 제자리에 원래 건물이 있는데 주는 환지를 제자리 환지라고 그러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껴서 주면은 그 건물이 철거해야 이 건물이 가서 짓죠. 그러니까 한번 지정하고 10년이 지나가도 개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전문 철거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지금 나오는 이 조합 방식입니다.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83년, 4년 투기 억제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파트 각자 받기 위해서 합의 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세대는 아파트 한 세대라고 그랬더니 세대 분리를 해버려요. 이혼해버려요. 공식적으로 이혼해버려요. 별의별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많은 고생 끝에 다듬어진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좀 눈물 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너무 높아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사업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거든요. 아까 무학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무학재를 철거를 이제 제가 담당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편지가 왔어요. 민원이죠. 저희 재개발 사업 안 하게 해주세요. 왜? 부모님이 계시다 다 돌아가셨는데 동생 데리고 둘이 사는데 부모님이 하는 구멍가게를 제가 운영하는데 저는 학교 그만뒀어요. 동생만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하면 이거 상점 그대로 주는 거 아니라며요. 다른 걸 지어준다며요. 저는 싫어요. 이 구멍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주 일단의 얘기입니다만은 전체 모든 분을 만족할 수는 없으나 재건축은 나아요. 재건축 같은 입장이잖아요. 재건축은. 근데 일반 주택 개량은요. 권리별로 다양한 권리가 있어요. 그분들의 권리를 어떻게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익을 보장한다 아니라 큰 아픔 없이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지금도 숙제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어느 한 주도에 의해서 막 이끌어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거거든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과정에서 이 과정을 전부 익히신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가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분양을 받거든 분양 안 받는 원칙이 다 나옵니다. 분양 제한 그 기준들이 다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오늘은 내가 그 소관에 대한 말씀 못 드리는데 나옵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 권리를 지키시고 찾으세요. 그러면서 남의 권리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자관 한 동네 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땅 기본적으로 그게 지적 불부합지로서 해서 이놈을 전부 합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내 지적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거, 내 건축하는 거 그것은 법으로 이렇게 거리만 떼고 민법상에 50cm 떼고 또는 일조권 내서 이만큼 뗀 다음에 건축하세요. 그래서 해결 사는 게 좋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차츰 생기잖아요.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에 갖는 사람도 있고 도로에다 다 주차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놀러 갈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거예요. 네. 그나마도 구획정리 했다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했다는 지역도 드문드문 놀이터. 특히 민간 조합이 구획정리 한 데가 있어요. 저쪽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나는 그 당시 70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을 하면서 그 동네만 살아봐도 원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쇠퇴해져 갔잖아요. 놀이터 하나 없고 주차장 할 때 온통 길을 다 막고 있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행정청에서 뭔가 주차장이라도 좀 많이 해서 좀 그게 하면 돼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여기서 반대로 어려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서 좋은 결과를 뜰 것인가를 이번 다음 추진위원회 조합, 그 다음에 평가, 인가, 감정평가, 관리처분, 그 다음에 사업 완료 단계까지 강의를 받으면서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몇 페이지만을 주로 설명하는 이유는 사업의 전체만 이해하세요. 뒤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방법은요, 그건 행정청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합에 있으면은, 이거 전문가 누구야? 와서 계획 좀 수립해봐. 그럼 다 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체계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비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받아들여서 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유의가 없느냐? 헌법 112조에 보면요. 거기에 근거부터도요. 헌법에서부터 나와요. 정부는, 국가는 어떤 지역에 계획을 수립해서 양호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헌법의 원칙이 다 있거든. 그것에 의해서 국토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정비법에서 이 많은 법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요건 일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80년대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합 방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단위법,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걸 네 가지로 구분했을 경우에 법령에서 한 60에서 70개를 소화해야 사업을 해요. 그래 조합에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들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이 여기 혹시 조합장님 오셨어요? 혹시 계세요? 네. 우리 조합장님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조합장님 너무 많아요. 몰라서 이 일을 저질렀어요. 제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어요. 내가 받으러 간 게 아니고 계속 조합장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저런 취조를 하는데 자꾸 저런 주장을 하는데 김 사무관이 그 법을 만들었다는데 맞아? 틀려? 나한테.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되라고요? 제대로 알아요. 조합장님도 참 고생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감독도 잘하세요.
조합장님도 참 고생합니다. 가진 소송, 고발, 고소, 고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주시되 그 시스템을 잘해서 좋은 계획 수립하고 결국은 장난치면은 여러분 당합니다. 라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너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방임해서도 안 되죠. 참 어려운 말이죠. 예. 그 한 60여 개 이상의 단독 이 규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이 조합장은 한 개로 끝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하셨다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조합 임원 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긴 하나 한 번 끝나잖아요. 한 번 이제 알만 하니까 사업 끝나는 거예요. 네, 그냥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 그 사업이 협력업체가 잘 뽑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법령 관계. 다음 부탁합니다. 이제 요게 우리나라 정비 사업의 표를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오늘 배운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수립을 위한 정비 계획은 뭐냐?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용어를 보면 이것은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과 정비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철도, 공원, 광장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모아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또 지금 법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 사업이구나.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구나. 이것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하고는 다른 거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좀 집단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다고 이것을 뚫뚫 몰아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요. 이상하다. 이제 강의가 끝날 때니까 용어가 더 많아지죠. 아이고야, 재정비 촉진 사업은 또 뭐야? 지금 재개발 사업에 외우기도 바쁜데 거기다 도시개발 사업에 시설 사업에 무슨 아까 기반 시설에 또는 뭐 도시계획 시설에 무슨 공공시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또 무슨 도시계획 또 재정비 촉진 사업은 또 뭐야? 이 법을 내가 만들었어요. 또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한 법을. 어떤 법이냐면 이명박 시장님이 내가 뉴타운 사업과장 할 때 이명박 시장 계셨어요.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내가 뉴타운 사업과장을 했어요. 김 과장 법 만들어. 네? 지금 뉴타운 사업을 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 법에 근거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목적은 뭐고 어떤 내용을 담고 이렇게 해서 이명박 시장님 보고를 드렸어요. 오케이 이러면 되겠어. 그런 말에 조문가 좋아하거나 시장님 이것은 행정입법을 하거나 국회에 보내면은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야 가져와. 이명박 시장님 얘기는 그 현재 우리가 서울시 가운데 뉴타운 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해서 국회에다 직접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법이에요. 촉진사업법. 네. 그런데 성과를 못 봤죠. 너무 많은 지역을 냈어요. 뉴타운 사업 1차 뉴타운 사업,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 이후 2차, 3차까지 내가 사업 과장할 때 3차까지 지정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장님 오셔서 이제 출구 전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뉴타운 사업들을 다 해제해버릴까? 한 반 해제합니다. 아까 전두환 씨가 반 해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난 한 번 더 본 거예요. 또 해제하더라고요, 반을.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또 튀어나와요. 이 법률적인 정의로는 이 재생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다 해서 노란색이 다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관내에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모든 사업이 가능한데 다만 재생 사업은 순수하게 전면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가능하면 그 지역이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법령으로는 이것도 재생 사업의 하나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좀 하나 더 만든다면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하는 거,
이런 사업들이 이 외에도 한 7, 10가지 가까워. 역세권 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프트 사업. 이 정도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게 아까 어느 분이 아까 시임 때 질문하셨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됩니까? 네. 아까 도시계획과 우리 정비사업의 관계는 국토계획법에서 아까 도시관리계획 종류 중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은 별개예요. 그런데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과거에 지금은 제도가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완료가 됐어요. 해제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토지 이용하면서 재개발구역. 내가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재개발구역이냐.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종결되면 재개발 사업 끝나는 거죠. 끝난다? 그런데 끝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45년 동안 했으니까 재개발된 지역에 몇 번 재개발을 할 거잖아요. 끝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다시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 이거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덮어 씌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딱 끝났어요. 오늘 공부한 정비계획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결정을 하면은 정비계획 내용의 용적률은 이 지역에, 이 A구역에 용적률은 얼마, 높이는 얼마, 건폐율은 얼마, 이런 것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결정이 돼서 10년, 100년이 가도 그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기준 그대로 해야 돼요.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수익성이 높게 용적률을 여기는 250%밖에 안 했으니까 한 300%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과 우리 정비계획과의 관계에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오늘 배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함께 넣으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봐요. 지구단위 결정된 것으로 봐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 다 넣으면은 그건 정비계획구역으로 봐한다 해서 바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립 지침은 국토부에서 나왔고요. 다음 계속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내용, 정비계획에는 무엇을 정할 것인가를 법에 있는 것을 다 나열했습니다. 이건 이런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데 공무원들한테 뒤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내용상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법령 관계는 절차에서 하나가 빠지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고 내용에서 하나가 빠지면 내용상 하자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무원들은 꼼꼼하게 보면서 계획의 수립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음 이런 내용들 수립 방향, 토지 이용에 관한 게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지단 내용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교통계획, 환경계획, 구역, 그 다음에 주변지 세입자 주거대책. 다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림에다 덮어 씌우고. 다음. 이걸 설명하려고요. 작년 6월에 생겼어요. 추정분담금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죠. 조합 설립할 때부터 이제 우리 구역은 내가 부담이 얼마나 될까 추정분담금 좀 해보세요. 나는 지금 땅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내가 부담이 얼마나 돼요? 내가 30평짜리 분양을 받으면 분담금이 1억이 돼요? 2억이 돼요? 5천만 원이 돼요? 이거 알려줘라.
이걸 이제 조합 단계에서부터 시행인가 단계 한 두세 번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을 정비계획에서도 하세요라고 요즘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분의 재산은,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신 분은, 이런 정도 가지신 분은 비례율이, 보통 비례율,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요즘 잘도 써먹더라고요. 비례율이 1이 되면은 거의 똔똔 된다는 거죠. 근데 비례율이 0.9가 되면 내 재산이 10%가 감옥으로 들어가요. 비례율이 1.2가 되면 20% 증이 돼요. 내 재산에. 그게 비례율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허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례율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비례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관리 처분을 하려고 평가를 해서 뭔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온 들어가는 총, 이 지역의 원래 가액은 얼마인데 총 분양받는 분양 수입은 얼마고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표로 계산을 딱 해서 딱 나오니까 0.9가 돼요. 그러면은 내 평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그러면은 그분은 권리 면적은 9천만 원이에요. 권리가액은. 9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주고 9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줬는데 9천만 원에 딱 맞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럼 1억 천 돈 내놓으세요. 이것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례율을 낮으니 그게 전체적으로 이 구역이 나중에 관리처분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이 내용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강사가. 비례율이 낮으니 여기는 별로 수익성이 없어요. 우리 사업하지 맙시다. 이렇게 판단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비례율을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인데 1억 2천만 원 권리가액으로 분양을 받아요. 분양을. 근데 그게 허수가 들어있어요. 독립재산이에요.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 안에서 수입이나 지출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전부 부담해야 되고 이익이 나면 전부 배당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1.2가 돼서 1억 2천만 원이 나와서 이익 보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청산금이 나오는데 부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부담이. 좀 이해 안 되실걸요, 지금 얘기. 네.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묘하게 좀 허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은 돼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은 돼요. 그런데 그 비례율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분의 그 나중에 총 정산할 때 외부에서 들어온 돈 없어요. 우리들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이익이 남았어요. 전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서울의 모 구역이 엄청나게 돈이 남았어요. 처음에 85년도인가 저 노원구에 철도마을에 했는데 각각에 아마 상당한 돈을 돌려줬어요. 이익이 많아서. 그 다음부터 이익 많은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도도 안 되네요. 모 구역에 엄청난 이익이 남았어요. 그것은 도시 정비형이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상당한 배당이 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것은 비례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산을 해보니 이익이 남았으니 돌려주는 거. 어차피 돌려줘야 되고. 다 주민은 내가 1.0이라고 해서 나는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체 끝나고 보니까 각각 분담률이 해서 몇 천만 원씩 부담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정비 계획 때 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정 분담은 어떻게 하느냐면 종전 탁감을 해요. 탁상 감정을 합니다. 종전 가액을 싹 뽑아내요. 감정은. 요즘 거의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싹 구역 안에 있는 걸 딱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그게 종전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계획을 딱 수립해 보니까 아파트가 총 800세대 나오겠다.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 시세 하니까 분양가가 보통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하되 조합원에게는 85% 적용하자. 좀 싸게. 그거 허수예요. 똑같이 해도
똑같이 하면 나중에 분담 안 할 수 있는데 싸게 해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청산금 내라고 나와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재산이 이익이 많을 때는 재산이 많은 자에게 더 이익이 가고, 네, 손해가 많을 때는 재산이 없는 자가 이익이고 덜 부담하고 비례율로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분양 금액이 싹 나와요. 대략 나옵니다. 주변에 요즘 아파트 시세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더라도 싹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상가까지 다 파는 걸로 금액을 딱 뽑아요. 분양 금액 2조, 종전가액 뭐 3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다 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정보 몽땅이라는 데 딱 들어가면 항목별로 평균치는 뭘 적용해야 되는 게 딱 나와요. 정확하지 않아요. 사업하다 보면 다 틀려요. 그러나 계략적인 건 나와요. 그래서 분양 금액에서 사업비 금액을 뺀 그 차액을 종적가액으로 나누면 1.0이냐 0.9냐 1.2냐 나와요. 그것만 계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때. 아, 그러면 내 구역이 이제는 이제 오늘 강의가 받았으니까 정비계획 단계에서 추정분담금 산정한다는데 우리 구역은 어때요?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0.9 정도.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1도 가겠구나. 근데 0.7 서울시 조례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추정 분담금을 받았더니 0.8이 되면 직권 해제 대상이에요. 직권 해제. 물론 주민이 아니에요. 우리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우리가 사업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는 돼요. 그러나 해제 판단 기준에 0.8이 있어요. 비례율이 0.8인 경우, 사업이 장기간 안 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제합시다. 근데 주민들이 한 30% 과반이 아니요, 좀 놔두세요. 우리 해제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나나요? 신규 주택이 막 지으면 노후도가 안 나와요. 그럼 사업 못해요. 갈수록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 다 가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빨리 이사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추정 분담금이라는 걸 사전에 파악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 수치는 아니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시에서 권장 안 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되게 시가 판단합니다. 지정해줬다가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일 주변에 와 있거나 일이 넘게 되면 일단 잘 사업계획만 잘 세우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내는 아까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면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니까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세대가 어떤 규모의 아파트가 되는 건가, 몇 세대나 지어지는가, 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되는가 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추정분담금이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는 또 정비계획에다 이런 걸 넣어주세요. 내주세요. 그 임대주택 건설계획도 넣어주시고 기타 뭐 환경성 검토 결과도 넣어주세요. 문화자원 있는 것은 존치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님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외부에다가 변경하고 싶을 때, 이미 서울시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변경할 거냐, 되게 건축계획을 변경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요구하시면 되는 거고. 네, 넘겨보시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사업이 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답니다. 자율정비, 수용 방법, 한지 방법, 관리처분 방법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업 방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치를 할 경우는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이렇게 수용 사용 방식인 거는 전체적으로 꼭 남겨야 되는 것은 뭔가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맞아. 우리나라 사업 방법에 이게 네 가지가 있다더라는 것만 아셔도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수용 사용 방법이 있고 환지 방법을 알았는데 관리 처분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관리 처분 방법, 수용 사용 방법, 환지 방법. 네. 한 구역에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어요. 한 구역에서. 그러니까 한 구역의 전체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서는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빼달라고. 나 사업 안 해.
내가 지은 지 10년도 안 됐어. 근데 우리 상가를 헐고 너희들은 아파트 짓는데 하라고? 나 안 돼. 그럴 경우는 진입도로 같은 확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넣어야 될 경우는 그걸 넣어서 전치로 할 수 있어요. 전치로. 환지 방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분 토지가 하필 굴곡이 이렇게 있어요.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직선으로 딱 그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조합 거, 이 부분은 여러분 거. 이렇게 환지 방법입니다. 환지 방법. 그리고 어떤 모퉁이에 땅이 하나 있는데 빠지겠다는 전치도 아니고 계속 반대해요. 그러면 수용 거래야죠. 그것이 가운데 딱 하나 있다. 그럼 뺄 수도 없잖아요. 수용하죠. 나머지 관리처분은 이제 종전의 가격을 다 평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주택을 주는 거죠. 이것을 내가 83년도에 최초로 만들 때 어떻게 분양을 할까? 그래서 대원칙이 이겠어요. 집이 있는 자에게는 다 분양하세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유허가 건물이냐.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했으면 딱 맞겠네. 유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하는 것은 잠이 오실까 봐서 이런 사례 얘기 드릴게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했어요. 그걸로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기존 무허가 건물은 자격 있어요. 분양권 주세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 규정으로 넣어야 돼요. 요즘 83년도인가 이걸 규정을 따로 바꿨습니다. 그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걸 얘기할게요. 기존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일단은 지금도 기존 무허가냐, 특정 건축물이냐, 일반 무허가냐 틀립니다. 분양이 있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과거 것으로 얘기할게요. 기존 무허가냐, 신발생이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조사하라 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서울시가 비행기를 1년에 2번 띄워요. 무허가 건물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행기가 하필 지나갈 때 무허가 건물 지었어요. 옆집은 그 전날 지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 낸 영수증 이걸로 계산을 해요. 세금 낸. 근데 그 당시 세금 누가 내라고 하지도 않고 낼 생각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버님 때부터 이 무허가 건물 살고 있다. 인후보증이라는 걸 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해주는 거. 그걸로 무허가 건물 신발생이냐, 기존 무허가냐 했어요. 나중에 세입자 대책을 세웠는데, 지금은 임대주택 주잖아요. 제가 재개발구에서 임대주택 지으라고 했다. 시의회에서 김용호 옷 벗기라고 그랬어요.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왜 내 땅에다 임대주택 지으냐.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짓는 것처럼 생각. 지금 임대주택 15%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 임대주택 지으라고 그러죠. 뭐 했다고 임대주택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기본적인 것만 좀 지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야 사업이 됩니다. 그분들 내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임대주택 안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하니까 방 한 칸을 줬어요. 세입자에게 하거나 무허가 건물에게 방 한 칸을 주거나 분양을 주거나 방 한 칸을 주택을 못 주면 방 한 칸을 줬는데, 그러면 딱지가 3개면은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 왔잖아요. 자, 2개라고 하죠. 2개면 되잖아요. 꼭 사고가 터지면은 하나는 신발생 딱지, 하나는 기존 딱지. 그걸 물딱지라고 그래요. 신발생 딱지를. 그래가지고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별의별 사고 다 있었어요. 그 신발생이냐 무허가냐, 예를 들어서 신발생 무허가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분양 내용도 달라진다. 그런데 수용 사용 방식은 아까 전면 다 나가세요 해서 들어올 분에게 분양을 주는 거고, 환지 방법은 여기 계세요. 그래서 환지를 먼저 주고 나머지 땅이 나오면 채비지를 확보해서 집을 짓는데, 그게 제도가 거의 없어진 이유가 공동주택이라는 제도를 오면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관리처분이라는 제도는 이거 완전 입체환지예요. 환지는 땅만을 주고 건물은 따로 지으세요 하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죠. 그 입체환지 외에는. 근데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땅과 주택을 주는 거예요. 땅과 주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어졌다.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냐는 차이도 있지만은
뒤에 나오죠.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조합원이에요. 0.1평방미터도.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사업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다음 뭡니까? 공공재개발은 어떤 특례가 있는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 지정의 권한을 갖느냐? 자치구가 위반을 하고 시가 결정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절차적 하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되면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기초조사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넘겨볼까요? 예, 기초조사는 넘어가고요. 예. 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록 법령에 재개발을 했지만은 조례로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으로 나누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거환경 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택정비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접하는 주택정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이다. 정비 애정구역 지정 제도가 없어졌다. 과거에는 애정지구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 어느 지역에 여기는 주택 재개발을 할 지역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없앴어요. 없애고 소위 정비주제를 없애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요즘 듣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끌어왔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정해놨더니 땅값이 미리 다 올라가 버려요. 정하는 날 다음 날 다 올라가요.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재개발 어디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범위 설정을 하니까 가운데 정도는 분명히 될 것 같으니 사면 좋겠는데 주변 가장자리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조금 투기적인 문제는 좀 완화됐죠. 그러나 정비 예정구역 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할 자리에 대해서 옛날에, 지금은 재개발을 누구나 알죠, 용어를. 옛날에는 재개발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들 알고 있으니 거기가 뭐가 된다고 그러면 가서 사두지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죠. 수요가 있으니. 그럼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없앴는데, 없앴다는 자체가 도시관리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비할 지역을 미리 계획적으로 해놓고 단계 정비해 나가는 게 순리인데, 그러한 지역이 없다고 하는 자체는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후 사시는 분은 내 지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어디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비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이러한 지역에서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어디나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해야 되고, 면적은 1만 평방미터, 그리고 과소필지는 90평방미터에서 적은 것은 40% 이상이 과소필지이거나, 주택 접도율, 주택에 얼마나 접해 있느냐 하는 접도율이 40%도 안 된다. 근데 호수밀도가 60 이상으로 꽉 찼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런 지역이 어느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 해도 좋습니다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도시정비형은, 이것은 애정구역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서 하느냐 넘겨보세요. 이런 기준인데 넘겨보세요. 이렇게 서울시가 기본계획으로 딱 정해놨어요. 요게 CBD라고 해서 중앙업무지구죠. 중심업무지구죠. 네, 업무지구. 요 강화문 있는. 그리고 예부에 여의도, 용산, 청량리, 가산, 봉천, 이렇게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만 도시정비형입니다. 거기서는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은 필히 주택 예우 용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된 용도를 비주거로 하세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상업 업무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돼요. 지금은
거의 무너졌어요. 한 10%, 20%만 하면은 좋습니다. 왜? 상가가 안 팔려요. 앞으로 더 안 팔립니다. 마포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요. 마포로에 가요. 도시정비용을 다 했는데 짓는 마포로의 블락마다 업무 빌딩 짓고 주택 짓고 업무 빌딩 주택 그 업무 상업 근생 시설들이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있는 거예요. 수요는 정해졌고 공급은 많아지니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정비용에서 비주거 용도를 업무 상업 용도를 50% 이상 하세요라고 말을 못하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주거 용도를 비주거 용도를 10 내지 20% 정도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도시정비용의 근본적인 취지는 중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프라자 호텔, 교보 빌딩, 삼성 빌딩 모두가 도시정비용 사업으로 건립된 내용입니다. 도시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음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주택단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이 말은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주택단지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진입로를 형성하기 위한 일부 미세하게 증가하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잘못 정책적 판단 때문에 단독주택도 재건축하세요 그러니까 막 대혼란이 온 거죠. 그게 중단됐어요.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 단독주택 지역을 이제 재건축은 안 하죠. 일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되 단지가 기준이다. 단지가 기준이다. 다음에 아까 방법에서 설명을 안 했네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수용, 관리처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재개발은 수용도 쓸 수 있고, 환지도 쓸 수 있는데, 관리처분 쓸 수 있는데,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밖에 안 됩니다. 수용 방식도 안 되고, 환지 방법도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대신 매도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근본적인 도시계획 아니기 때문에 수용 사용은 못 합니다. 공공이 일부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매도 청구 제도라는 걸 씁니다. 즉, 당신 집 파세요. 하는 거죠. 당신 집 파세요. 알박기라는 거 많이 나왔죠. 이전 사법부에서 판단을 잘 해줍니다. 저게 알박기냐, 아니냐. 판단을 잘 해줍니다. 네, 다음. 이제 주거환경 사업은 글자 그대로 자율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다음. 이상이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분 책에 다 있듯이 그 지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 아무 데서나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아니다. 각각의 요건이 법률로 시행령으로 조례로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어느 경우에 그 제한할 수 있는 것을 6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정비 애정구역이라는 그 옛날에 있을 때 언제까지 정비계획을 위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위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애정구역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않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이 범위로. 근데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국의 선거구역을 할 때 게리먼더링이라고 있죠. 자기한테 동의하는 지역만 이렇게 선거구를 정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동의 받는 지역만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와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부용지 토지가 너무 많이 나오죠.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요청하라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긴급시행 필요 공급제도. 대개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많이 쓰는 제도입니다. 다음. 절차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적 절차입니다. 제안을 하거나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 청취를 듣는다까지가 입안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구청장이 하는 일이고, 결정 신청된 것을 도시인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다? 이게 시가 할 일이에요. 시가. 그러니까 보통 입안권은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구역에 가면 경축 건축심의 통과, 건축 도시계획의 심의 통과. 어디쯤 왔나 보다. 네. 그 프랭카드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쑥스러워요. 경축하고. 다음. 해제 제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이 제도는 2012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너무 장기간 재개발구역 계속 다 둘 수 없다. 둘 수 없으니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시기를 그 재개발 해제해야 된다. 다음 표로 한번 이걸 내가 만든 표예요. 애정구역이 있을 경우에 애정구역을 지정하고 3년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을 2년 만에 승인 안 하거나, 추진이 승인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안 되거나, 조합 설립하고 3년 안에 시행이 안 되거나, 이런 때는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일몰제라고 합니다. 연장 가능도 합니다. 보통 한 번 정도, 1, 2년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제 절차가 있다는 것,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직권 해제하는 경우. 이거 나오죠?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과도한 부담 발생이 되는 경우 직권 해제도 된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다음. 네. 마지막 장면이죠. 네.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은 제가 82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모든 걸 철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때부터 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존치도 가능하고 보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개량도 가능하고, 전면적으로 한 구역 안에서 일부는 존치, 일부는 전면 철거, 일부는 환지 방식, 일부는 수용 방식, 일부는 관리 지원 방식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이 첫 시간이고 전체 8개 항목, 이 강의가 끝나면 추진위원회 누가 할 것인가, 추진위원회 공부를 하십니다. 추진위가 되면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하고 이제 그때는부터는 좀 민감해지죠. 내가 주민으로서 추진위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이 됐을 경우 그때 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니까 어떤 것은 동의를 하고 어떤 데는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조합은 내가 임원인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자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에서 주체가 되면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우리 그 건축 전문가가 와서 건축 심의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 구역이 건축 심의한다고 그러는데 저기쯤 왔구나, 저기는 저런 심의를 하는구나, 근데 웬 놈은 무슨 평가가 많아, 그런 평가 아주 여러 개가 아마 교재에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평가를 다 거쳐서 하자 없이 해야 된다. 그 평가를 거치고 나면은 시행 인가가 나면 감정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 평가가 있고, 관리 처분을 위한 감정 평가 다릅니다. 관리 처분에 대한 감정 평가는 상대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때 평가받은 내용이 나한테 통보되면 뭘 따져야 되냐면, 나하고 똑같이 이웃집 박씨 집하고 나는 어떤가는 보면 돼요. 근데 내가 보상받은 청산받아 나갈래 그러면은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상받아서 나가는 자에게는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관리 처분 때는 상대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김씨, 씨, 박씨가 균형이 어떻게 맞았느냐, 아니야, 저기는 나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평가가 나보다 더 좋게 나와, 이때 이의 신청하는 거죠. 강력하게. 관리 처분은 상대적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관리 처분은 내가 분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언제 권리가 취득했느냐, 언제 남편하고 이혼했느냐, 언제 세대수를 구성하다가 몰래 빠져나갔느냐,
남의 넓은 땅을 언제 취득했느냐? 요즘은 그 취득한 걸 미리 못하게 하려고 기준일도 따로 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미리 다 쪼개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내 집, 내 땅에 있는 경우 정말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분양받을 수 있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분양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괜찮은데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9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무조건 준다. 90평방 이상이면 준다. 그 다음에 90평방 전체 한 200평 중에서 어느 평 이상이면 된다. 그 시기가 언제 기준 이후에 사면은 안 돼. 그 다음에 과밀억제구역. 우리 서울은 과밀억제구역이니까 다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어디입니까? 현재 남은 게 3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나중에 관리처분 강의 받을 때 계속 지적해요. 여러분 미리 딱 메모해가지고 내 권리가 이 정도인데 계속 질문하고 그날 시간에서 질문 못하면 문자로 구해다 해가지고 질문하세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구역에서 지금 일한다는데. 이제 겨우 내가 배운 것은 정비계획 배웠어요. 정비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잡는 건지, 추정분담은 어떻게 하는 거 배웠는데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내 소위 권리 변환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받으시고 완료가 되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청산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아마 변호사가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내가 매도 청구 당사자가 됐을 경우 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선의의 권리자가 있거든요. 그다음 조합인 경우 어떻게 하면 절차적으로 매도 청구를 잘 할 수 있는가. 만약 매도 청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경우 막는 방법이 또 법에도 넣어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번 과정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한 번 정도 스크린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업을 한번 하시게 되면은 아시게 돼요. 오늘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